예,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가 보죠. 예, 첫 번째 보면 참 자주 나오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흑해 이제 협정에 대한 이야기죠. 곡물 수출 협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 곡물 수출 안전 항로에 대해서 지금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생산된 옥수수 및 유채, 해바라기까지 결국 이게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될 경우 곡물 이제 수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곡창제로 유명하기 때문에 밀 생산도 그렇지만은 이 콩이나 옥수수유 이제 기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바라기나 이제 유채도 이제 기름 용도로 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정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식용유 있잖아요. 그 가격이 비싸지게 된 원인도 이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곡물 수출 자체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이게 하게 됨으로써 이게 막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식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또 최근에도 이제 협정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어깃장을 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언제 끝날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읽기 권한에 대한 차이예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쪽은 뭐 허가된 기관만,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다. 어떤 소스로 제한해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참여자 구분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될 텐데, 이쪽은 권한 부여, 권리 제한 기능이 주어게 됩니다. 이게 문제를 주는 게, 참여자 구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얼만큼 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중이 일어나요. 탈중앙화가 되기 힘들게 됨으로써 어떤 관리에 대해서 어떤 독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죠. 속도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걸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자체가 거의 500배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까지 나타나고요. 그래서 분산화 뭐 그래도 빨라요. 차이가 드린 건 아닙니다만, 분산화나 이런 거에 탈중앙화가 낮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관리가 소수가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는 쉽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리플 같은 경우 이거의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많이 하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저쪽에 퍼블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유럽투자은행 같은 경우 지금 이걸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퍼블릭으로, 이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으로 진행한다고 그랬고, 중국이나 기타 등을 말하나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축구 선수들이 월러브 완장을 차고 지금 되게 되는데, 이 월러브는 무지개죠.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촉발해서 무지개 거리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제 PC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성소수자나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에 반대하겠다,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데, 유럽의 이제 나라들 축구 선수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했다가 피파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옐로 카드를 부과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결국 이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재에 대해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어떤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표출하고 사람 의견 나누는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있기는 감정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명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의견이고 그들의 생각이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WF 등대공장 선정 현황 지금 나왔어요. 2020년, 2010년 이렇게 올라와서 하게 됩니다만, 이게 등대 기업이라고 부르죠. 혁신과제의 어떤 성과를 거둔 중견 기업들을 이제 골라갖고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등대 기업의 선정 효과가 무조건 긍정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중견기업 지원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중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전까지 되었던 산업 자체가 그대로 이제 선정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차별화돼서 이제 탈락됐던 기업들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이제 상대적 차별을 이제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신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K스마트 공장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벤치마킹 공장에서 K스마트가 최종 11개사 선정인데, 이게 스마트 등대 공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이란 말을 꺼냈죠. 바로 뭐냐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편하다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5개사, 중견기업 5개사지만 이 중소기업 5개사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닌 나름대로 이제 강한 기업이죠. 소강기업이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밀양 스마트 공장에서 이렇게 됐다지만 이러한 공장을 갖추지 못한 데서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기업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스마트 등대 공장 만들어 지원해주고 하는 정책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놀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어떤 히잡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 이것을 이제 결국 이란에서 이러한 도덕경찰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도덕경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란 정부가 이 비난에 대해서 시위대 강경지역화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뺀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덕경찰 뭘까요? 이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형법이나 법상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잡는 건데 도덕이라는 걸로 경찰을 쓴다? 조금 놀라운 상황이죠. 이 도덕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뭐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강압적인 진압은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까지 이게 같이 강경파 입장이 되게 됨으로써 이런 활동이 되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히잡을 안 쓰거나 기타 등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란 여성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란에서도 거의 한 발 뺀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적인 것이 바뀌는 게 우선이겠죠. 자, 카페브러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역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어가지고 저도 방문했는데 무슨 비행기 좌석처럼 이렇게 공간이 돼 있어요. 이게 운빵이야 라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데 굉장히 조용한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초기 모델이니까 조금 상황이 스터디 카페에 가까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카페의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카공족이란 표현이죠. 뭐 거의 안 씁니다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장시간 이제 거기 앉게 되니 이제 시스템을 바뀌어서 깜빡이 책상 스탠드 조명까지 해주고 시간당 비용 받아서 음료는 무료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스터디 카페와 약간은 좀 이 모호성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모호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스터디 카페를 구성할 때 약간 카페와 비슷하게 구성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나머지 카페 브러리의 특징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카페를 카페 브러리 형태 이제 라이브러리와 비슷하게 구성했을 때 이게 장사가 잘 된대요. 한때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가 이제 열풍이 일어나면서 특히 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지역별로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서 대기할 때는 카페보다는 거기가 좀 편하다는 느낌 받아서 빌려갖고 이제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지금 이 테이크아웃을 하면서도 카페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요새 커피스톡이라고 부르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오피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도 여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론이에요. 드론의 형태로 있는데 바로 인제니어티라는 거죠. 사실 인제니어티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아기를 기르니까 아기 그 유람 이걸로 되게 유명한 그 아기 육아기구죠. 육아기구에 인제니어티가 있는데 이 인제니어티는 바로 뭐냐면 이제 화성 탐사 드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화성 탐사에서 수송까지 이제 적어도 이제 조만간 이제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인제니어티가 이렇게 안착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 투입하는 비행 테스트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대요. 여러분 추운 온도에 기계가 고장난다라고 하겠지만 뭐 제 차 같은 경우도 날씨가 영하 막 떨어지게 되면 그 뭐지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하 90도까지 그런 추운 데서 사진을 전송할 수 있고 그런 기술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선의 상태라든지 어떤 상황이나 이것을 전달하게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5분째 비행까지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착되는 금방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불이 난 모습이 보이죠. 불이 나서 이렇게 태우고 하게 있는데 열대우림의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열대우림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콩고나 기타 등 이런 데서 이 우림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돼서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림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OPEC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오펙을 만들겠다. 열대우림 보전에 대한 정책인데 이게 바로 어떤 누가 선도에서 나간 데가 있었는데 바로 브라질의 룰라. 브라질의 룰라가 이런 열대우림 보호에 대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3개국이 열대우림을 합치게 되면 전 세계 50%에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 협상을 하게 됨으로써 열대우림 보호하는 데 어떤 입김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자, 바이낸스 CEO, 뱅크프린드 FTX CEO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FTX 사태가 가상화폐시였던 리먼 브러더스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업체 설립 폐기됐을 때 3위였었는데 지금 파산 위기까지 지금 간 상황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여긴 지금 굉장히 파산 위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문제화됐고 여기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자산을 되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니 렐런이 얘기했었던 것이 이쪽은 거의 리먼 브러스에 가까울 정도 지금 문제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청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FTX 사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색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색감이 뭔데 이게 비바 마젠타라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패션적이나 이런 쪽이 약하다 보니까 오레이 컬러라고 하네. 팬톤 색상 번호라고 해서 이 번호가 있고 실제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익숙한 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코치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코치니라는 염료가 나오는 꽃 이름이 있어. 이 꽃에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가진 염료 자체가 가지는 핑크 계열이긴 한데 이 핑크에서 조금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이제 따뜻한 차가움을 모두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색깔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비바 마젠타 같은 경우 기업 같은 상식에서는 되게 내기 좋은 문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흑백이니까 색깔로는 안 내요. 이름으로 묻겠죠. 자, 코스닥 글로벌 편의기업 주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있고요. 서비스 콘텐츠, 의료바이오, 제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나름대로 블루칠 계열 선정해가지고 51개에서 만들어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얘네들이 코스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반도체나 서비스 콘텐츠 나오는데 물론 이제 뜨고 있고 지고 있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쪽에 반도체는 그렇고 의료바이오도 굉장히 뜰 줄 알았는데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 됐고요. 제조업이나 이쪽 같은 경우 나타나 있는데 문제가 지금 이 거래소 심사 거쳐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크게 잡히는 이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블린인데 뭐 제가 상상했던 고블린하고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고블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접했던 어떤 뭐 책이라든지 뭐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동화책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화나 아니면 게임이나 거기 나온 고블린 처음 모습이겠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고블린은 좀 키가 더 작고 뭐 키가 작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 고블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말로 도깨비에 가깝거든요. 고블린 모드는 도깨비 모드 같은 건데 쉽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무지성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블린 모드라고 하는 것에 여기 보면 줄리아 폭스하고 이제 카니 웨스트하고 지금 여기 지금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신의 고블린 모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고블린 모드가 굉장히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이해 단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제멋대로 굴거나 어떤 방만하게 했을 때 I'm going goblin mod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린워싱 사례 나와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이건 뭐냐면 괜히 뭐 환경을 보호한다니 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가 실제로는 이제 그런 짓 안 하면서 이제 겉모습만 이렇고 실제로는 환경오염에 도움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코카콜라 떠오르는 코카콜라 여기 있죠. 코카콜라나 이제 샤넬 같은 회사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허식이 되는 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린 미팅, 무트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소음을 줄이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만 이전에 그린워싱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데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 꺼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어떤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 ESG 경영이라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꺼내는 이런 기업들이죠. 배출량 ESG 채권 발행하고 그린 마케팅 했어요. 홍보 가능하다, 제품 구조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서 말은 재활용인데 얘네들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탄소 배출 10% 유관련 ESG 채권했는데 이미 달성 목표 낮은 금리에 자금 조달을 했었다라는 거죠. 사기를 친 거고 H&M 같은 경우는 친환경 랍에 에너지 사용량 줄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된 거고 가격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쌈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돌려버리게 들켜버리게 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거죠.
네, 내재적 럭셔리라든지 탄소 배출 25% 감축인데 2030년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 쉐인이라는 데서 이렇게 꺼냈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서 등장했다라는 거고 이제 홍보에서 환경을 내세운 기업들도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 중에 하나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주요 법안입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한정 승인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왔지만 발의자들을 보시면 단속 승인하더라도 상체무죄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다 떠맡게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승인 포기를 먼저 선생님이 조사한 후 가정법원 동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동의나 허가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거.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먼저 판단해라라고 보는 거고요. 제한능력자행은 승려기간 현행상계 6개월 연장하자. 이 기간 연장해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자. 미성년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다 떠안게 되니까 이런 거죠. 상호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될 때 6개월 내 한정 승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어떻게 6개월 내고 성년이 된 후에라는 거죠. 성년이 됐을 때 아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빚 대물림 방지법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악순환의 대물림은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디저트들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맛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파우더를 많이 뿌리네요. 그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디저트 노마드족이라고 합니다. 예쁜 디저트를 해서 이제 발품 띄어가면서 찾아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만 싫지는 않은데 많이는 못 먹어요. 많이는 못 먹어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디저트가 약간 좀 열화된 나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이런 디저트에 대해서 진짜 많은 카페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이제 뛰어나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신비란 표현이 있죠. 나의 만족에 따르는 것 하게 되면서 마카롱 열풍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맛있는 디지털 좀 더 이걸 먹기 위해서 어디든지 이동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에 들어갈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을 때 행복감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후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배가 조금 불러도 먹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기를 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이라는 표현이 나 심리 가성비 나와 있죠. 가심이보다는 나의 만족. 그러니까 가격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OTT를 본 데 있어서 OTT가 뭐 영화 많다라기보다 특정 영화, 특정 배우 것은 여기 있으니까라는 거고 스트리밍 사이트 가입이나 콘텐츠 그 나심비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고 디지털 노마드도 비슷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라는 것은 유목민이란 거기 때문에 많이 보죠. 뭐 디지털 노마드도 붙이기도 하고요. 다른 거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노마드 하면은 떠돌아다니는 거, 찾기 위해서 찾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SLB와 ESG 채권 비교 나와 있습니다. 아까 ESG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샤넬이 이걸 꺼냈었다라고 하는데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지금은 자금 용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일반 기업 금융으로 해도 된다라는데 철저하게 녹색 분리로 되는 게 ESG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없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ESG 같은 지배구조까지 올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SLB가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러니 이전에 비해서 ESG보다는 여기에서 목표 달성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이게 그린워싱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SLB가 뜨게 되면 ESG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게 SLB의 특징입니다. 자,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패브릭 하면 이제 직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만든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이 데이터가 패브릭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는데 예전에는 압축을 하고 모으고 이렇게 됐으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직물처럼 짜서 정리를 잘해놓으면 찾는 것도 편안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패브릭 웨어이스 레이크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분석이나 이것이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장 용량이나 비용 같은 것도 확실히 데이터 패브릭을 사용하게 되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증가하는 게 거의 뭐 대여섯 배처럼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여러분이 들어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확장하는 플랫폼 바뀌는 거 데이터 패브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출제됐었던 상식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한 소송 재판은 다시 하지 않는다죠. 한 번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결정나고 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그렇죠? 의결에 대한 이해니까 국회에 대한이니까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이 다시 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기억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가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 데이터 선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가명정보 이름에 대해서 지금 되는데 데이터 선법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게 이 가명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절대 알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에 대해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죠.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개인을 알 수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기 때문에 가명정보라고 이제 지켜질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에 대한 겁니다. 이름과 성별, 나이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가른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이, 성별, 전화번호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노출이 되고요. 익명정보와 동일한 개념이 절대 아니죠. 몇 가지가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익명정보 자체는 완전히 지금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이죠. 3번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2020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과됐다. 지금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나 기타 등등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건데 중간선거 앞두고 통과됨으로써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승리를 저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전기차 세제 혜택 아니고 골절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자한테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가 아니라 못 받는다죠. 맞아. 중국에 대한 경제안 제재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대상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세액공자 대상이고 자국 내 어떤 생산 과정을 높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왔죠. 자, 달러 등 명목 화폐에 대한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고정된, 안정된 가치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이라고 나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여기에 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서 고정 가치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활용했었던 게 바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사가 불벌죄, 의사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이제 공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사 없어도 어떤 기소에 대해서 바로 하게 되는 존속폭행 당연히 일어나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을 때 바로 이게 그 사람 부모가 이제 이거를 괜찮다고 안 한다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협박이나 명예훼손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이 모욕이라는 게 친구적인 게 본인이 이게 모욕감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명예훼손까지 가기 전 단계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6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마이온산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 이름 전 시간에 다뤘던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엄청나게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 총수를 만나서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7번 유동화 전문회사가 매출, 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어음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산담보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출, 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를 통해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자산담보부 채권 AB, CFP, P가 절로 빠졌네요. ACP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8번 투자를 위해 모금이 이루어져서 투자 집행이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뜻하는 영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투자하려고 모았었는데 실제 이제 금액이 다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차기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드라이 파우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드라이 파우더의 개념은 이제 전쟁 중에 군인들이 이제 쓰지 않고 비축했던 실탄 같은 거, 탄창 안에 있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파운드를 통해서 모인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활용되거나 또는 돌려주게 되는 돈입니다. 9번 다중채널 네트워크 1인 방송 창작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이라고 나왔어요. 최근에 그 사람 자주 나왔었는데 누구지? 도티던가요?
이 가지가 이 사람이 샌드박스 네트워크 만들어서 MCN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되는 다중채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예기획자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1인 기획자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게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10번 다음 중 상생 임대인제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 기준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이제 통과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부랴부랴 하게 되면서 그때 이 법안을 발의했었던 박주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발의 전에 이제 값을 높게 받다가 한번 이제 이슈화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5% 이내죠. 그래서 5% 이내로만 지금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화 돼버린 게 뭐냐면 못 올려요 이제. 너무나 집값이 떨어지고 대부분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인을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되게 이게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재계약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1번 다음 중 2020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의 이름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 진화 생물학에서 스판테 페보라는 사람이 이제 받았었다라는 거죠.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게 생리의학상이든 노벨상 수상자에 좀 이슈가 된 사람들은 항상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상 이게 출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챙겨야 되나라고 하지만 상식 쪽에서는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두고 있고 지나간 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나고 이제 연속 수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12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미사일 대응 방법이 한국형 3축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K가 들어가요. 이 K가 들어가서 두 가지가 있고 CAMD랑 KAMD랑 KMPR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킬체인이라고 만들죠. 그래서 이 킬체인에서 표적 타격에 대해서 이 킬체인이 되고 여기서 활용되는 미사일에 대한 얘기고 SDI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13번 다음 중 맹자가 주장한 사단 중 홍익인간 정신에 가장 가까운 것은 홍익인간 같은 경우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에서 맹자가 얘기한 사단, 사덕이라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 공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앞에 뜻을 보게 되면 대충 12 옳고 그름을 가린다. 치근치근하니까 수어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 그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의 예지 순서고 사형지심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나는 필요할 때 딴 데 양보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익인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홍익인간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가 쉽지 않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막상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단이라고 나왔고 인의 예지는 사덕이라고 하니까 표현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4번 입체파워가 아닌 사람은 자코메틱, 어흐, 디에고 리베라, 폴 세잔 나왔네요. 우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알아야 되는데 입체파가 아니라 거우 같은 사람은 인상파라고 부르죠. 인상파라고 한다면 그 빛의 반사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그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조용히 돼서 유명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디에고 리베라나 자코메티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폴 세잔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빈센트 반 고의 인상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신정변의 서재필 등이 참여했다. 예, 맞죠. 만민공당에 간민공당에 위치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민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일본에게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고 독립문권 및 독립신문 창설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중추원 폐지를 통해 서울시 입헌구제의 실현 목표를 했다. 중추원 자체가 의회예요. 중추원이 의회이기 때문에 중추원 폐지가 아니라 중추원을 개편해 갖고 만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라서 틀린 거네요. 야, 이렇게 되니까 또 어렵네요. 네. 야, 16번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조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 정보에 대해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 절대 아니에요. 사원에서 용할 때 조사 시행하고요. 국정사안 대산을 하고요. 부정기적이다. 그럼 부정기적이면 정기적인 국정감사가 되는 거죠.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 이 부정기적, 정기적으로 하는 건 국정감사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세계 3대 교향곡 해당하지 않은 거 베토벤 운명교향곡 미완성에 유명하죠. 그다음에 차이스크 비창까지 나왔네. 말라이 대제의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만 3대 교향곡에는 들어가지 않죠. 4대까지 해서 이제 브람스 교향까지 넣기도 합니다만 4대는 이제 잘 쓰는 건 아닙니다.
18번 저작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위포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위포에 대해서 이 카피라이트 나오는 거죠. 어떤 권리 인정한다라고 해서 공유가 아닌 이제 어떤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카피라이트가 됩니다. 두 개 기억하시고요. 19번 부고 오케와 숫자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쾌라는 게 20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약간 상식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긴 한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꾸러미라고 했었는데 한 꾸러미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 이렇게 꾸러미가 어떻게 되면 옛날 달걀은 이제 지프로 묶어서 해서 10개를 묶었거든요. 100개죠. 100개고 김 한 톳 같은 경우도 이제 김 한 톳이 여러분들 가서 사게 되는데 뭐 김은 요새 국어상하지만 한 톳이 이제 100장 이렇게 됐으니까 두 개의 숫자가 같은 거죠. 오이 두 거리라고 나왔는데 한 거리가 오이 50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개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개. 그래서 1, 2, 3번이 같은 양을 뜻하니까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케이라고 한다면 반을 4쌈 이라게 되는데 한 쌈 같은 경우 24개라고 하게 되니까 24개가 4개 있으면은 예, 숫자가 다른 것은 바로 4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20개야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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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인데 4쌍 같은 경우 숫자 24개니까 숫자가 다르죠. 96 숫자 다릅니다. 20번 손자 손녀의 아낌없이 고가의 선물을 사는 소비력 높은 연령층.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고모들 이모들 요새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데 먹인다라는 거 피딩적이란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이 피딩이란 단어가 먹인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한자 그 영어를 풀어가지고 피가 이제 파이낸스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엔조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나치고 에너제틱하게 활동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많이 주게 되는 거 디보트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피드라는 단어를 써서 피딩적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21번 다음 절기 중 가을과 관계없는 것은 처서, 경칩, 백로, 상강. 지금 보자마자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게 처서에서 이 더울 섭자가 보이죠. 한자를 아셨으면 좀 파악하기 쉬웠을 것 같고 처한다, 더운데 그러면서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가 처서가 되기 때문에 여름이 됩니다. 남은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여름이 되는데 처서는 이제 더위가 물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전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경칩 되게 유명하죠. 놀랄 경자인데 바로 뭐 개구리가 놀라서 봄 돼서 오는 거니까 2번이 지금 답이 되는 거고 서리가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가을에 대해서 나타나고 상강까지 같이 있네요. 이 상강 같은 경우는 10월 달쯤 이렇게 돼서 하는 거니까 내리는 즈음에 나타나는 상강입니다. 서리상자 들어오죠. 이슬이 맺히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외워두는 게 좋긴 하고 항상 이제 지역마다 나온 데가 있는데 대충 이게 무슨 뜻이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2번 다음 중에 역사상 감찰담당기구 또는 관직이 아닌 것은 감찰기구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는 거네. 제2보 외사정 증정대 사정부 나왔는데 보자마자 이제 제2보라는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이 제2보라는 것은 뭐냐면 돕는 겁니다. 이제 구휼기구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빈민들이 이걸 도와주는 거에서 제2보에서 이렇게 됐었던 거, 관리했었던 거고 외사정은 바깥에서 이제 어떤 관리를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신라시대 이제 지방관이나 이런 걸 맡게 된 거고 중정대 같은 경우는 지금 발해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중앙업무 감시대 이렇게 된 거고 외사정과 이제 사정부는 같은 의미에서 했었는데 이 사정부가 시간이 지나서 외사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부와 외사정 같은 걸로 집어넣으시면 답이 제2보 돕는 기구입니다. 23은 고려태조 왕건이 왕실 자손에게 훈계하게 남겼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10가지의 조항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바로 훈요 10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비슷하게 게 시무이 18조가 있는데 시무이 18조는 왕건이 남긴 게 아니라 그 당시 성종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시무이 18조의 내용을 통해서 나라를 정배했었던 거 문벌귀족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죠. 시임하고 지방을 나누는 기준이고 자, 다음 중 트렌드에 대한 고립공포감을 뜻하는 증후는 고립공포감입니다. 이 고립공포감이니까 어디 한 곳에 갇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고립돼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제 모르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하기는 두려움에 대한 건데 이게 포모 증후군이죠. 이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곳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딘지 모르게 됐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포모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 가게 되면 막 엄청나게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고립증은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SNS에 집착하거나 기타 등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이런 것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달 거 우리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다 보니까 내용도 나름대로 좀 많고요. 여러분들 볼 거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책의 텍스트 안에서 되도록 다 담으려고 합니다만 뒤쪽에 있는 기업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직접 이제 기사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